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어 사전 1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나머지 강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모두 강이라고 읽지만 이 한자는 좀 다릅니다. 내린다라고 하는 뜻일 때는 강이라고 읽습니다. 승강기, 강수량, 강우량이라고 할 때는 강이라고 읽지만 항복하다라는 뜻일 때는 항이라고 읽습니다. 두 개의 음을 갖고 있는 거죠. 강과 항으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강, 이것도 강, 그리고 이것은 기본자가 되는 겁니다. 강이 됩니다. 왼쪽에 있으면 이것은 언덕이죠. 왼쪽에 있으면 언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으면 이것은 마을이 됩니다. 지금 이 한자는 요게 발의 모습이죠. 두 발. 두 발로 지금 산을 힘차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릴 강자입니다. 그래서 계급을 깎는 것, 강등이죠. 계급 강등.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사 내려와서 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을 내리는 것, 이것이 강복이죠. 비가 내리는 것은 강우, 그 다음에 물이 내리는 것은 강수인데 두 개 차이는 순수한 비의 양만 측정할 때는 강우량이고, 예를 들면 서리라든가 눈, 이것도 다 나중에는 녹으면 물이 되죠. 이렇게 서리와 눈까지 포함했을 때는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구분하죠. 그 다음에 강신무라는 건 뭐냐면 우선 무자는 이거는 하늘이고 이건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무당인 거죠. 무당, 주술사, 무당. 그래서 그 신이 사람의 몸으로 내려와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강신입니다. 그래서 강신무의 경우에는 무병이라는 걸 알죠. 무병. 그래서 이제 무당이 되어야지만 낫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습이라는 것은 대를 이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무당이면 그러면 그 며느리는 무당이 되고 그 아들은 박수무당이 됩니다. 남자 무당이 박수무당이죠.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강신무냐 세습무냐 하는 것은 한강을 기준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강의 북쪽은 강신무고 한강의 남쪽은 세습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습무의 경우에는 늘 다니던 그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단골이죠. 단골. 무당의 골, 단골인데 이 단골에서 늘 찾아가는 무당을 찾아가기 때문에 단골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단골. 그 다음에 승은 오를 승자고 강은 내릴 강자입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게 승강인데 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을 기라고 하고 단순한 도구일 때는 이 기자를 쓰죠. 그 다음 이것은 하강 내려오는 것, 그 다음에 급히 내려오는 것, 가다가 뚝 떨어져서 내려오는 것, 이것이 급강하. 그 다음에 24절기 중에 상강, 자, 요거는 서로 상자죠. 그런데 위에 비유가 들어가면 전부 비유가 들어가면 날씨와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상은 설이 상자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설이, 이것을 추상이라고 하죠. 추상 같은. 처음으로 느껴지는 추위이기 때문에 매우 매섭다고 느껴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추상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서리가 내리는 날을 상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항복하다라고 하는 뜻일 때는 강이 아니라 항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이것은 항복. 이것은 개의 견자고 왼쪽에 사람이네요. 그래서 사람이 개처럼 엎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여름에 삼복이 있죠. 워낙 덥기 때문에 사람이 개처럼 방 안에 가만히 엎드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다 내던지고 항복한다. 이게 투항입니다. 투는 던질 투자죠. 그래서 투구, 투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편안할 강자는 이게 손입니다. 손. 그래서 지금 손으로 이게 지금 곡시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떨어지는 곡식알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잡아서 밥을 해 먹으면 그러면 배가 부르고 기력이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편안할 강자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먹는 것이 충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이라고 해요. 그 다음 강구연월이라고 하는데 이 강은 편안하다, 태평하다란 뜻이에요. 구는 내거리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연월, 연기가 피우고 그 다음에 달이 떠 있는 거죠. 즉 태평성대입니다. 그래서 이 태평성대를 요순시대라고도 하죠. 요임금, 순임금 때. 그런데 이렇게 태평성대가 되면 봉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봉황. 자, 이거 많이 보이죠? 대통령과 관련돼 있을 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청와대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이게 있었고, 이 봉황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기린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 기린은 목이 길고 이렇게 얼룩덜룩한 반점이 있는 동물인데, 물론 용, 봉황, 기린 전부 다 상상의 동물입니다. 기린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봉황이라고 하는데 봉황이라고 하는데 봉은 수컷이고 황은 암컷입니다. 그래서 왜 봉이 김선달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왜 봉이냐, 이 사람이 닭을 봉황이라고, 봉이 뭐라고요? 수컷이죠. 봉황이라고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명칭이 봉이가 앞에 붙게 된 건데, 자, 봉은 수컷, 황은 암컷이에요. 그래서 이제 봉잡았다라고 하면 봉잡았다, 아주 엄청난 것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봉잡았다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 선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급전했지만은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 아직 벼슬에 제수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선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이 김선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령전이라고 하는 게 경복궁에 있는 건데, 이 강령전은 왕의 침소입니다. 왕의 침소. 왕비의 침소는 교태전이에요. 요 전이라는 거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린을 좀 더 설명하면, 기린은 상상의 동물인데 명나라 영락제는 자기 조카를 죽이고 황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조카를 죽인 폐악스러운 군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얼마나 덕이 많고 정치를 잘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는가를 증명하고 싶어 했는데, 자, 그러면 태평성대면 봉황이나 기린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엔 뭐였냐면, 모든 동서남북 모든 나라가 이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면 이게 바로 태평성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락제는 이슬람 출신의 환관이었던 자기의 측근 정화를 사해를 평정하러 보냅니다. 그래갖고 이제 정화는 그 광저우에서 출발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말라카까지 갔다가,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 말라카에 정화 함대가 기착을 했던 겁니다. 말라카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유적들이 많아요. 중국의 공주가 이 말라카 술탄에게 시집을 오는데, 그때 이제 공주를 따라서 왔던 중국 사람들이 있고 그 후손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을 때 사용하는 그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것을 북깃찌나라고 합니다. 북깃은 산이라는 뜻이고 찌나는 진화, 차이나죠. 중국 그 말라카 부근에는 중국계에도 많이 살았어요. 어쨌든 1차 원정은 이제 말라카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인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예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케냐까지 갑니다. 그래서 케냐까지 갔는데, 케냐는 사바나 기후죠. 사바나 기후의 특징은 풀이 무성하고 나무가 드문드문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목이 긴, 책으로만 봤던 그런 몸에 얼룩덜룩 반점이 있는 이런 짐승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기린을, 이것을 이제 이 동물을 데려다가 중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왜? 기린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죠? 태평성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물원을 만들어서 각 나라에서 온 동물들을 전시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동물원이죠.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 동물을 보고 아, 저게 상상으로만 전설에 내려오던 기린이구나라고 해서 그 동물에 붙여진 이름이 기린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린은 상상의 동물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정화 함대가 케냐까지 갔을 때 그 동물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게 기린인 거죠. 그랬는데 이 기린은 관복이 있으면 관복 앞에 동물들의 모습을 자수를 놓는데 이 기린은 대원군의 자수로 사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계속 이제 흉배에 가슴에 들어가는 그 자수무늬에 뭐가 들어가느냐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했는데 영조 때 들어와서 이게 간소화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과 고관일 때는 양반 중에서도 문반의 고관일 때는 학을 2마리, 낮으면 학 1마리, 문과에서 고위급은 호랑이 2마리, 낮으면 호랑이 1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학과 호랑이, 뭐 기린 또는 해치라고 얘기하죠. 그런 자수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마음심자죠. 그러니까 마음을 느끼는 강개할 강자. 사실 이러한 느낌은 순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자어를 빌려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강개할 강자인데 비분강개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는 거죠. 비분, 강개. 그러면서 화나고 서러운 감정인데 이때 화나고 서러운 것은 의로움에서부터 시작된 화나고 서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위한다거나 이랬을 때 비분강개함을 느끼는 거죠. 앞에서 강령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궁전이라는 걸 좀 보겠습니다. 이 궁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과 건물이 쭉 연결되어 있는, 여기 들어가면 전부 집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집들, 이것을 궁이라고 합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왕이 거처하는 공간이 전이죠. 황제가 거처하는 곳은 폐, 기본적인 차이가 문이 5개고 황제의 형제가 동생들이겠죠. 남자들이 왕인데 왕이 거처하는 곳이 전이죠. 들어가는 입구가 문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복궁이 그렇죠. 그 다음 왕세자, 동궁이라고 하는 왕세자가 거처하는 곳은 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택, 관저, 사저, 그리고 왕세자를 부를 때 저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하, 전하, 저하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제 이 전은 어떤 건축의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복궁 근정전입니다. 전이죠. 전. 전과 만유정이라고 하는 걸 비교해 보세요. 이 만은 늦을 만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만년이라는 말을 쓰죠. 만년에. 그래서 이제 벼슬을 마치고 돌아와서 늦어서 돌아와서 쉬는 정자다. 그래서 만유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만유정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나온 그 곳입니다. 이 정자를 보시면 요건 넷째 천간 정자죠. 그리고 위에는 높을 고자입니다. 높을 고자인데 여기에 밑에 게 빠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정자가 됩니다. 정자입니다. 자, 이쪽은 지금 왼쪽에 근정전과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근정전과 전과 정의 차이가 뭐냐를 보세요. 자, 우선 이 전은 단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은 붉다는 뜻이고 청은 푸르다는 뜻이지만 물론 젊은 남자를 가리키기도 하죠. 그래서 청춘이라고 할 때 청은 젊은 남자, 춘은 젊은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색깔이 그러면 붉은색과 푸른색밖에 없느냐? 아니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색깔을 대표하는 색깔이 붉은색과 푸른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것을 단청이라고 합니다. 단청. 그래서 이 왕의 건물에만 단청을 할 수 있지 일반 민가에는 만유정에 나오는 이런 데는 단청을 못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오래되면 벌레가 파먹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썩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건축을 할 때 이 나무를 불에 그슬립니다. 불에. 그러면 이제 벌레가 먹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반의
그 집이라 하더라도 단청을 사용할 수는 없고 이렇게 그 건물을 목조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검게 그슬려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단청이 없어요. 그 다음 용마루인데 이 마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꼭대기 여기가 마루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용마루라고 하면 기와를 층층이 여러 겹을 쌓는 것이 용마루인데 지금 여기는 석회를 발랐네요. 어쨌든 이게 용마루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걸 내림마루라고 합니다. 마루는 높다는 뜻이죠. 산마루, 피자 중에서 제일 맛있다 그래서 뭐 피자마루인가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내림마루고 요것은 이제 추녀가 됩니다. 추녀마루예요. 추녀라는 건 뭐냐? 이 지붕의 무게를 받치는, 자 여기 보시면 가장 긴 석가래가 있죠. 튀어나와 있는 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석가래. 이것을 추녀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녀마루라고 해요. 그리고 이 추녀마루 위에 잡상이 있습니다. 잡상.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하여튼 그런데 이 용마루, 이게 용마루인데 교태전에는 강령전은 왕의 침소고 교태전은 왕비의 침소죠. 용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교태전에는 용마루가, 여기엔 용마루가 없습니다. 그냥 기와가 이렇게 쭉 이어서 뒤로 넘어가고 있어요. 용마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용마루가 있고 다만 왕비의 침소에는 용마루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녀마루에 잡상이 있습니다. 잡은 잡다한 조각이 있다는 건데, 자 보통 얘기할 때 어우야담에서 하는 얘기인데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삼장법사다. 불교에서 삼장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계율,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이것이 삼장입니다. 이것에 통달한 사람을 법사라고 하죠. 그래서 최초의 삼장법사함은 바로 현장법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잡상을 보면 현장이 있고 삼장법사죠. 그 다음에 오공입니다. 자, 요거는 다섯 오자죠. 여기에 입구가 들어가면 이건 나 오자입니다. 김희독립선언문. 오등은 자의 아조선의 독립국인과 오등은, 오는 나지만 등은 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왼쪽에 마음심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깨달을 오자입니다. 공은 빌공자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이런 것들은 다 헛것이다. 비어있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은 자가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본질은 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래서 오공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경지죠. 그 다음에 사오정은 이 사가 재밌게도 이건 모래사자입니다. 모래사. 그러니까 이것은 오정은 물귀신이에요. 물귀신. 그런데 오정은, 정은 깨끗할 정자죠. 나는 나 스스로는 깨끗하게 만들겠다. 세상의 본질이 공하다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나만은 어떤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팔계는, 저는 돼지저자죠. 팔계인데, 자, 이 개자를 보시면 개는 창과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두 손입니다. 두 손으로 창을 들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킬 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율이라고 하고 성경에도 10개가 나오죠. 10개. 계율. 근데 이제 그 계율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파계승이라고 하죠. 파계승. 계율입니다. 파계승. 자, 다른 건 못하지만 나는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8가지 계율만이라도 지키겠다. 도적질하지 않는다. 간음하지 않는다. 살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8개죠. 그래서 이 잡상은 그 서유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서유기 현장법사와 관련된 거라면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여간 세상은 넓고 서로 다른 주장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하나의 주장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현장과 관련해서는 현장이 그 인도 북부에 갔죠. 그 당시 불교가 번성했던 곳 가서 불경을 구하러 거기를 갔는데 약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해초가
불경을 구하러 그 현장에 갔던 길을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쓴 책이 왕 오천축국전입니다. 오천축, 천축은 인도고 그 당시 인도는 매우 작은 나라로 많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 북부에 불교가 융성했던 5개 지역 나라를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오천축국이에요. 왕은 가다란 뜻입니다. 전은 기록이란 뜻이죠. 전기. 그래서 왕 오천축국 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초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들의 이야기를 쓴 것이 이제 그 서유기 서쪽으로 가다란 뜻이죠. 기는 기록. 그래서 중국에서 인도로 갔기 때문에 서쪽으로 갔었다라고 해서 서유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전으로 돌아오면 전에서 쓸 수 있는 게 뭐냐? 막세입니다. 이게 지금 튀어나온 게 숙회하고 들어간 게 암기화죠. 그래서 숙회, 암기화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쪽에 물 떨어지는 곳 다시 기화로 막습니다. 이걸 막세라고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막세가 없죠. 이쪽 만유정에는 막세가 없어요. 그래서 막세도 역시 그 왕궁에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중석가래. 자, 지붕의 무게를 나무로 받치는 이것을 석가래라고 하는데 이 석가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석가래가 둥그런 석가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와 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천원지방입니다.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은 네모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방한지, 모는 종이, 그 다음에 로마 군단의 방진, 노아의 방주, 네모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란 뜻이죠. 그래서 모설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인데 다시 양인 둥그런 것을 원은 둥근 것, 이것은 양이죠. 방은 음입니다. 그래서 위에 다시 석가래를 양으로 하고 둥글게 하고 밑에 것을 네모나게 하면 너무 위쪽은 양기가 강하고 아래쪽은 음기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석가래를 위아래를 바꿔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인 네모가 위로 올라가고 원인 동그라미가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천원지방이지만 석가래는 반대로 뒤집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전에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길고 커다란 돌입니다. 이 계단에도 하나로 된 길고 커다란 돌을 써요. 이걸 장대석이라고 합니다. 대는 높고 평평한 게 대죠. 탁구대, 당구대, 높고 평평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 이런 것을 월대라고 합니다. 월대, 높고 평평한 곳. 이 장대석도 왕궁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사가에서는 어때요? 이런 잡석을 써야 돼요. 이렇게 길고 큰 돌을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추녀가 있는데 추녀가 가려준 이 아랫부분은 뭐라고 하느냐? 이 부분을 처마라고 합니다. 처마. 그리고 이 추녀 끝에는 뭘 달아요? 풍경을 달죠. 주의해야 될 건 풍경이라고 할 때 경은 경치란 뜻이 아닙니다. 작은 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종에 이렇게 물고기를 달죠. 그래서 바람이 불 때마다 이게 흔들리면서 부딪혀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을 풍경소리라고 하죠. 풍경소리. 그런데 왜 이 풍경에 왜 물고기를 썼는가? 자, 목탁의 경우도 보면 목탁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 물고기의 입이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두드리면은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죠. 이 목탁을 목어라고도 하는데 왜 물고기냐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범종루에 가보면 그러니까 종이 있고 음판이 있고 있는 곳에 가보면 큰 물고기가 있고 이 물고기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스님이 여기는 이제 육체 같은 거로 이렇게 두드리죠. 이것도 역시 목어라고 합니다. 목어. 근데 왜 물고기냐? 물고기는 눈꺼풀이 없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니까 밤에도 눈을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에 정진하라. 그래서 이 절에서는 물고기를 상징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틀을 짜다란 뜻입니다.
말을 잘 짜서 풀이한다는 뜻이에요. 풀이할 강. 강독이라는 것은 글을 읽고 읽을 독자죠. 글을 읽으면서 뜻을 풀이하는 것. 이것이 강독이고, 강당에서 당은 집이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이것이 강당입니다. 그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다라고 할 때 요건 9구자인데 이 위에 것은 구멍혈자입니다. 그래서 구멍 끝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탐구한다라고 할 때 강구라는 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궁리해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찾아내는 것. 이것이 강구입니다. 그 다음 이 강사가 있고 이 강사가 있는데 이건 선비사자죠. 그리고 이거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일 때는 학습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강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전문가일 때 이 사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강습에서 습은 익힐 습자죠. 익힐 습. 그래서 강의를 해서 익히도록 하는 것이 강습이고 좌는 좌석입니다. 이건 흙토에 왼쪽 오른쪽에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앉을 좌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집 밑에서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공간에서 강의를 하는 것, 이것이 강좌죠. 강연회, 연사가 나타나서 하는 것이죠. 강연회고. 그 다음에 강화조약이라고 할 때 이 화는 평화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던 나라끼리 평화를 위해서 맺는 조약, 이것이 강화조약이에요. 그 다음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개강이고 강의를 듣는 것이 수강이죠. 수강생. 이 수는 받을 숫자인데 이 수는 왼쪽에 손이 들어가면 이것은 줄 숫자입니다. 줄수. 그래서 교수라고 할 때는 이걸 써야 돼요. 그런데 수업이라고 할 때는 이걸 써야 되죠. 받는 거니까. 그 다음 청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좌의 원래 강좌를 듣는 학생이 아닌데 그냥 관심, 호기심으로 와서 듣는 것. 그 과정을 이수하는 건 아니죠. 이것을 청강이라고 하고 그런 학생을 청강생이라고 합니다. 휴강은 나무 밑에 사람이 쉬고 있는 거죠. 쉴 휴자. 공휴일이라고 할 때 공휴일. 그 다음에 강연에서 이 연은 이게 연세대학이라고 할 때 그 연자인데 위에 나무줄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대나무 자리입니다. 대자리. 그래서 이제 임금 앞에서 대자리를 펴고 임금 앞에서 어떤 학문의 이치, 학문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경서를, 책을 강론하는 것, 이것이 강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양양자죠. 양양자인데 그 양을 토템으로 믿는 시족, 자기들의 성을 이렇게 쓴 겁니다. 원래 그 인간의 집단은 하나의 집단을 이루었을 때는 남자들은 사냥꾼이고 여자들 중심으로 동굴에 생활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성이라고 할 때는 계집녀가 들어가잖아요. 성명할 때 성, 계집녀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초기의 인간의 집단은 모계 사회였죠. 그래서 계집녀가 들어갑니다. 토템이라는 건 뭐냐면 토템.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주식, 중심되는 식사.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단군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가 나온다. 이것은 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맹수죠. 그래서 우리는 곰 토템, 곰이 우리들의 조상이다. 우리는 호랑이가 조상이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무서운 동물들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믿음으로써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또는 자기들은 이렇게 용맹한 동물의 후손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북이 토템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네시아라든가 이런 태평양 지하에서는 거북이가 주식입니다. 그런데 주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구 잡는다면 그러면 금방 자원이 고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조상이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환생한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과 그다음에 경외심을 가지면서 소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토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양을 키웠나요? 아니죠. 우리는 염소를 키웠는데 나중에 이제 서양에 그 양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건 sheep이지 않습니까? sheep.
그리고 염소는 goat죠, goat. goat. 달라요. 근데 이 양이란 말이 들어오면서 이 염소는 그 경사가 급한 것도 올라가잖아요. 사냥처럼. 그래서 이 염소를 사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냥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생략하면서 이제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띠를 얘기할 때 양띠가 아니라 사실은 염소띠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밭전자죠. 밭이 두 개가 있고 이거는 밭을 나누는 경계예요. 경계. 그래서 이거는 경계, 지경이란 뜻입니다. 지경 강자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붙셀 강자가 생기면서 다시 이 글자가 별로 안 쓰이게 되면서 여기에 흑토가 들어가서 이게 지경이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경, 즉 땅이란 뜻이죠. 땅의 경계. 그렇기 때문에 강토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또는 강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풀초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생강강자입니다. 그래서 생강을 가는 판, 이걸 강판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생강만 갈지 않죠. 요즘 뭐 물에든가 이런 것도 갑니다. 이것이 강판이에요. 원래는 생강을 갈던 판이죠. 우퉁투퉁하게 만들어가지고 생강의 즙이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게 강판입니다. 왼쪽에 들어간 이것은 죽을 사자의 왼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굳어질 강, 시체가 얼어서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시체를 강시라고 하죠. 왜 그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강시, 팔 벌리고 다니는 그게 강시죠. 지금 이것을 보면 이건 죽을 사자죠. 이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건 이것은 전부 몸과 관계가 있습니다. 몸. 그래서 몸이 죽었으니까 뭐가 돼요? 시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체 시자예요. 그래서 시체를 검사하는 걸 뭐라고 하죠? 검시라고 하죠. 검시. 자, 그럼 이제 한자어 사전 퀴즈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감초는 이거죠. 단맛이죠. 단맛. 달감자. 요건 입이고 맛이 있기 때문에 입안에 계속 물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달감자입니다. 그래서 약방의 감초. 오행에 따르면 가운데는 토고 단맛이에요. 그리고 남쪽은 화고 쓴맛입니다. 불에 타니까 쓰죠. 그 다음에 동쪽은 목이고 신맛입니다. 서쪽은 금이고 매운맛이에요. 북쪽은 수고 짠맛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초인데 왼쪽은 옷의죠. 오른쪽은 칼도고. 그럼 옷을 만들 때 제일 처음에 뭘 합니까? 칼로 옷감을 이렇게 틀을 짜야 되잖아요. 틀을. 그래서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름질 제일 처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초자가 됩니다.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건 느낄감자죠. 그 다음에 이것은 삼수변에 들어갔으니까 줄감자입니다. 2번 정답은 3번이죠. 자, 이거는 창과자고 이건 사람이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 옆에 사냥하러 갈 때 늘 옆에 있는 거 개죠, 개. 그래서 이게 개 술자고 이건 얼굴상자고 그래서 얼굴을 보는 것 관상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음심이 들어갔으니까 다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상. 그런데 미술작품을 감상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를 어떻게 잘 그렸는지 곡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판단. 이 감자가 들어가면 판단입니다. 판단. 그래서 이제 감상한 음악 감상이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쓰고 또는 병아리 감별한다 또는 지문 감식 또는 감정가가 100만 원이다 할 때 그 감,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상자인데 비유가 들어가면 다 날씨와 관계가 있다 그랬죠. 날씨.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과목이란 뜻이고 요건 달감자에 나무가 들어갔으니까 감귤나무죠. 요것은
뜻이 몇 개가 있어요. 열매란 뜻도 있고, 열매. 그 다음에 결과란 뜻도 있습니다. 결과. 그럼 이제 결과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거다 저거다 헷갈리지 않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거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행동하는 거죠. 이게 과감한 겁니다. 이것은 말씀원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과목,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풀초가 들어가면 이것은 열매 과자에 풀초가 들어가면 이것은 과자란 뜻입니다. 과자, 화과자 이런 것들 다 꽃잎을 넣어서 만드는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내라고 했어요. 내, 견딜 내자입니다. 다음 이거죠. 자, 거북이 껍질이죠. 골은 이것은 뼈인데 여기서는 갑골문자라고 할 때는 소의 넓적다리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갑옷이었는데 나중에 쇠금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것도 갑옷이라는 뜻을 쓰죠. 몇산이 들어가면 이것은 곧, 장산곧 기억하십니까? 곧 갑자고. 이것은 대바구니인데 한쪽이 터져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작은 상자 갑자입니다. 강변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거는 편할 편자인데 이게 똥오줌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변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대변, 소변할 때 똥과 관련되어 있으면 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기라고 하죠. 변기. 이건 강할 강자죠. 이게 벌레충이라고 그랬어요. 독한 놈. 그 다음에 이것은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말을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자는 말 잘할 변자인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강변.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되는데 요건 오디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아기를 없는 포대기라고 그랬어요. 포대기강, 포대기보. 요거는 갓난아기 보입니다. 보. 갓난아기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켜줘야죠.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다시 오디가 들어가서 이것은 포대기 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별이 강자죠. 삼강오륜이라고 할 때. 자, 다음. 정답은 4번이죠. 이것은 쇠금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철강. 이것은 칼도가 들어갔으니까 칼로 두드려도 안 부러지는. 그래서 붓새 강자죠. 이것은 별이 강자. 그래서 세 가지만, 별이라는 건 큰 그물이라고 했잖아요. 큰 그물. 그래서 이거를 잡아당기면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이것이 별입니다. 별이. 이게 강이에요. 지금 이 사진들은 에페소, 전에 우리가 이스탄불 지나서 부르사를 지나서 트로이까지 왔었죠. 이번엔 그 밑에 있는 에페소입니다. 에페소. 그래서 이제 성경에 에페소서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제 에페소서는 바울이 에페소인들한테 보내는 편지 형태. 왜냐면 그 당시 에페소인들은 우상숭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내는 편지, 이것이 에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자, 여기 월계관 보이시죠?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니케. 영어 발음으로는 나이키죠. 나이키. 그 다음에 그 에페소에 있는 것 중에 이게 뭐냐면 로마 시대 때 공중 화장실입니다. 자, 여기 지금 구멍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이 앞에 이렇게 물이 졸졸 흘러요. 그러면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은 토가라는 옷을 입고 있거든요. 긴 거. 그래서 앞을 가릴 수 있죠. 원피스인데 가운데를 이제 띠로 묶는 것으로 입어요. 그걸 튜닉이라고 하는데 튜닉 겉에 입는 것이 토가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긴 막대를, 자, 막대기 있죠. 요 막대기 끝에 해면이 달려 있어요. 그 물 잘 빨아들이는 거. 그래갖고 이제 볼일을 다 보면 이
막대기를 이렇게 밀어갖고 여기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해면을 적셔서 그래서 이제 밑을 닦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은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노예들은 이 앞에 달려있는 그 해면 있잖아요. 스펀지 같은 거. 그걸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질식해져, 막히죠. 그래서 숨이 막혀서 죽게 되는 자살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사진은 로마 시대 때 동상인데 지금 옷주름을 보세요. 이게 인도의 간다라 미술의 옷주름 모습입니다. 이 불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그리스가 알렉산더의 군대가 인도 북부까지 오죠. 근데 이제 그리스인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어떤 도시를 점령하면 그 도시에 자기의 동상을 세운답니다. 곳곳에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조각가들도 알렉산더를 따라서 이제 왔었는데 근데 이제 인도 쪽에서 도대체 이 불교를 전파할 방법이 없는데 결국은 뭐예요? 형상화시킨 어떤 눈으로 보고 두고 만질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것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들처럼 알렉산더의 그리스인들처럼 자기들도 동상을 만들어서 부처의 동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싶은데 문제는 인도에서는 동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조각가들이 불상을 만들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상에 보면 불상의 옷자락들에 이런 주름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불상도 얼굴 모습이 이게 인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문화와 그리스의 문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러한 것을 간다라 미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오른쪽은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시저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시저가 죽고 나서 안토니우스가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하는데 그때 이제 시저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를 공격했을 때 전투 과정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알렉산드리아의 장서가 모두 타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토니우스가 여기에 있는 장서를 가져다가 그 클레오파트라에게 결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수스 도서관에서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얘기를 했었죠. 요 문으로 들어가면 요 뒤쪽이 바로 포rum이 옛날엔 아고라, 포rum이 옛날에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줘서 카드가 있었겠습니까만 하여간 그래서 이제 부인은 여기 쇼핑을 가고 남편은 이 안에 속으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지하구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홍등가라고 그랬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은 원형극장입니다. 도서관에서 오른쪽으로 한 50m쯤 100m쯤 가면 거기에 극장이 나오는데 이게 단이에요. 무대. 그리고 이 뒤에는 뭐라고 할까요? 그 무대에 타워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항상 보면 이게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지금 이제 여기서 무너져 갖고 1층밖에 안 남았죠. 가운데에는 디오니소스의 두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시스를 즐겁게 해서 포도주의 수확과 좋은 포도주가 나오기를 생산되기를 비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연극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오니소스가 로마로 넘어가면 이름이 바쿠스예요. 바쿠스. 그래서 로마에서는 바쿠스가 술의 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따가지고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게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그래갖고 요 뒤에 요 타워처럼 생긴 요 뒤에 다시 공간인데 거기가 바로 이제 분장실 또는 휴식하던 공간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다시 이제 여기서 계속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그러면 이 길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산 뒤가 이게 바다였어요. 지금은 토사가 밀려가지고 다 흙으로 메꿔져 있지만 바다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항구였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엔 양쪽에 여기 그 기둥들 보이시죠? 여기에 밤이 되면 등불을 켰대요. 그래갖고 그 당시엔 이것이 굉장히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긴 말이 블로바드. 이 길이 블로바드였대요. 그래서 지금은 가운데 가로수로 나뉘어갖고 양쪽도 넓은 이런 큰 길을 줄여서 BLVD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